안녕하세요. 사연 읽는 오여사입니다. 오늘은 결혼 20년 전 양가의 축복 속에서 행복하게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시댁의 차별과 협박으로 이어진 가슴 아픈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처음엔 사랑과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가족이라는 이름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을 담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28배 봄이었습니다. 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양가 부모님께서 앞에 서 계셨습니다. 두 분 모두 흐뭇한 얼굴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셨고 시어머니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지요. 이제 우리 딸이야. 그날의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햇살은 부드러웠고 식장을 가득 채운 꽃향기는 달콤했습니다.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니, 행복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로웠습니다. 양가에서 각각 1억 원씩을 내어주셨습니다. 총 2억이라는 돈은 당시 젊은 신혼부부에게 작지 않은 액수였습니다. 저희는 그 돈으로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장만했습니다. 방 2개, 거실 하나. 부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넓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출근하며 현관문을 닫았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새로운 삶을 실감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평온했습니다. 시댁과 친정은 명절마다 만났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께 차를 올리고 남편은 제 부모님께 술잔을 올렸습니다. 모두가 웃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제 요리를 칭찬하셨고 친정어머니는 남편의 착한 성품을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저는 그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니까요. 결혼이란 그런 것이니까요. 처자이가 태어났을 때 시어머니가 병원으로 달려오셨습니다. 갓 태어난 딸의 얼굴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저는 감동했습니다. 친정 어머니도 오셨습니다. 두 분은 나란히 신생아실 유리창 앞에 서서 작은 손을 흔드는 아기를 바라보셨습니다. 예쁘네, 정말. 그 말을 누가 먼저 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그때의 온기는 생생합니다. 저는 그 순간이 영원하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흘렀습니다. 아이가 자라고 둘째가 태어났습니다. 시댁의 다른 며느리들도 아이를 낳았습니다. 손주가 늘어났습니다. 명절상은 더 커졌고 식탁은 더 시끄러워졌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저는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선이 다르다는 것을요. 다른 손주에게 건네는 용돈 봉투는 두툼했지만 제 아이에게 건네는 것은 얇았습니다. 칭찬의 말도 달랐습니다. 다른 아이가 밥을 먹으면 역시 우리 손주는 똑똑해 하시면서 제 아이가 같은 행동을 하면 그냥 지나치셨습니다.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습니다. 예민한 건가 싶었습니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을 때도 그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그럴 리 없어. 내가 너무 생각이 많은 거야. 그래서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니까요. 참는 게 미덕이니까요.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차별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어느 명절 저녁이었습니다. 제 딸이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가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그 말은 제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더는 못 가겠어요. 남편은 난처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20년 가까이 쌓인 서운함과 분노가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시댁과 멀어졌습니다.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시댁에서도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몇 달 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결혼할 때 준 돈 기억하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20년 전 감사히 받았던 그 돈이 이제는 빚이 되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협박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자를 쳐서 갚으라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문자가 왔고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내 자식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20년 전 환한 웃음 속에서 시작된 결혼이 이렇게 끝나고 있었습니다. 사랑과 축복으로 시작된 관계가 협박과 공포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날의 1억 원은 축복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그것은 언젠가 저를 올가맬 올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올가미가 서서히 조여들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작았습니다. 큰아이가 5살 되던 해 추석이었습니다. 시댁 거실에는 손주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12명이 넘는 아이들이 소파와 바닥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에 봉투를 들고 계셨습니다. 하나씩 아이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우리 첫째 손주 공부 잘한다며? 이거 받아. 큰 손주에게 건넨 봉투는 두툼했습니다. 아이는 환한 얼굴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 아이에게도 또 그 다음 아이에게도 같은 두께의 봉투가 건네졌습니다. 저는 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아니, 제 아이의 차례를요. 시어머니의 손이 제 딸 앞에 멈췄습니다. 봉투가 건네졌습니다. 얇았습니다. 명백히 달랐습니다. 딸은 그것을 받아들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착각이겠지.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남편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첫 번째 신호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는 더 명확했습니다. 이듬해 설날이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시아버지가 손주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들 장래희망이 뭐야? 아이들이 하나씩 대답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과학자.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칭찬하셨습니다. 제 아들 차례가 왔습니다. 8살이던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요, 만화가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눈살을 찌푸리셨습니다. 시어머니는 헛웃음을 치셨습니다. 만화가? 그게 뭐 하는 건데? 다른 손주들이 웃었습니다. 제 아들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어색하게 화제를 돌렸지만 이미 상처는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은 울었습니다. 엄마, 나 만화가 되면 안 돼? 저는 아이를 안았습니다.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왜 우리 아이만 이래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세 번째는 결정타였습니다. 딸이 10살 되던 해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습니다. 손주들끼리 장난을 치다가 시어머니가 아끼는 화병이 깨졌습니다. 실제로는 옆집 조카가 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딸을 지목하셨습니다. 내가 그랬지? 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옆에 있던 조카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른들도 침묵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거짓말까지 하니? 요즘 애들은 정말. 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어머니, 우리 애가 아니에요. 제가 봤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쏘아보셨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거실의 공기가 얼었습니다. 다른 가족들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불편한 침묵이었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먼저 가볼게요. 남편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차에 올랐습니다. 딸은 뒷좌석에서 조용히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백미러로 아이의 얼굴을 봤습니다. 작고 떨리는 어깨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지난 몇 년의 장면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얇은 용돈 봉투, 비웃음, 차가운 시선, 부당한 비난. 모두 제 아이들만 겨냥한 것들이었습니다. 왜? 그 질문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혼할 때 받은 돈이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제가 며느리로서 부족했던 걸까요? 생각할수록 답은 멀어졌습니다. 남편도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받은 상처는 사과로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식탁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 집 안 가도 돼? 그 질문이 모든 것을 결정지었습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참으면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아이들이 상처받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회피할 수 없다는 것을요. 그래, 안 가도 돼.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결정은 내려졌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시댁에 가지 않을 것입니다. 차별 속에서 아이들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부터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습니다. 명절도 다른 곳에서 보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6달 뒤 우편물이 날아왔습니다. 내용 증명이었습니다. 결혼 당시 받은 1억 원을 반환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회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을 받은 날, 저는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 선 채로요. 봉투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지만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귀가 먹먹했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모두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와 봉투를 뜯었습니다. 정갈한 서체로 적힌 문장들이었습니다. 법적 용어들이 빼곡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결혼 시 지급한 금 1억 원을 반환하라.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20해 전 감사히 받았던 그 돈이 이제는 무기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축복이 저주로 바뀌는 데는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남편이 퇴근했을 때 저는 식탁에 그 종이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종이를 집어들고 읽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턱선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그가 말했습니다. 무시하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시요? 응. 법적으로 효력 없어. 증여받은 거니까.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정말 무시해도 되는 걸까요? 혹시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요?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주일 뒤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고 망설였습니다. 받아야 할까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받지 않으면 더 큰일 난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차가웠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남편이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전화는 하루에 10통씩 걸려왔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두 무시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집 전화로 걸려왔습니다. 그것도 무시하자 남편의 휴대폰으로 연락이 갔습니다. 남편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버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파트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누군가 찾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인터폰 화면을 봤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정장을 차려입고 서 계셨습니다. 표정은 딱딱했습니다. 나가서 만나야 할까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만나면 또 똑같은 이야기 반복할 거예요. 남편은 경비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중히 거절한다고 전했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크지는 않았지만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그는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창문 너머로 그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굽은 어깨, 느린 걸음. 순간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저 사람도 한때는 저를 딸이라 불렀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차별했던 것도 저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의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회를 준다. 일주일 안에 연락 없으면 다른 방법을 쓰겠다. 다른 방법. 그 단어가 섬뜩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그도 불안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입은 굳게 다물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상담받자. 남편의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만으론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사흘 뒤 법률사무소에 갔습니다. 깨끗한 사무실이었습니다. 큰 창으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변호사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친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달의 이야기를 모두 꺼냈습니다. 내용 증명, 전화, 문자, 방문. 모든 것을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증여는 법적으로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하지만이 무거웠습니다. 협박이 계속되면 증거를 모으셔야 해요. 전화 녹음, 문자 캡처, 우편물 보관. 모든 걸 기록하세요. 그리고 절대 응대하지 마세요. 저는 메모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남편은 진지한 얼굴로 질문했습니다. 만약 신변 위협이 들어오면요? 변호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세요. 협박죄,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무실을 나올 때 햇빛은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춥게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는 파일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증거라고 적었습니다. 그 안에 지금까지 온 문자 스크린샷을 모두 모았습니다. 내용 증명도 넣었습니다. 남편은 통화 녹음 앱을 설치했습니다. 우리는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일주일 뒤 새로운 문자가 왔습니다. 내 애들을 가만두지 않겠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조여왔습니다. 아이들, 우리 아이들. 협박의 대상이 바뀐 것입니다. 이제는 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었습니다. 신고해야 해.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니야.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왜요? 이미 충분하잖아요. 처음으로 우리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저는 당장 경찰에 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신중했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 번만 더 참자.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는 것도 지쳤습니다. 두려운 것도 지쳤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을 보니 그도 무서워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만 더 냉정하게 대처하려 애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이들 방문을 열고 들여다봤습니다. 두 아이는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 작은 손, 순수한 얼굴. 이 아이들을 지켜야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요.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을 때 남편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가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 섰습니다. 이겨야죠. 다른 선택은 없어요. 우리는 나란히 어둠을 바라봤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불빛이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세상은 멈춰 있었습니다. 협박과 두려움 속에서요.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저는 잠결에 손을 뻗었습니다. 화면이 눈부셨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낮고 거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돈 안 주면 후회할 거야. 끊겼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침대 위로 떨어진 기계는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깼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통화 기록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녹음됐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웠습니다. 녹음 앱을 켤 겨를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갔습니다. 거실은 어두웠습니다. 남편은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참 밖을 바라봤습니다. 등이 굽어 보였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섰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남편도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돈을 주자. 식탁에 앉아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안 돼. 왜요?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제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밤마다 전화 오고, 협박 문자 오고, 아이들 위협하고. 이게 삶이에요? 차라리 돈 주고 끝내요.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호했습니다. 돈 주면 끝날 것 같아? 아니야. 그 사람들은 또 다른 이유를 만들 거야. 끝없이. 그럼 어떡하라고요? 경찰에 신고하자니까 증거가 부족하다고 하고 참자니까 죽겠는데.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식탁에 엎드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그의 손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약해서. 남편도 울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나란히 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눈물이 마르자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한 달만 더 버텨보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한 달 안에 명확한 증거를 더 모아서 경찰에 가자. 그때까지 아이들은 내가 지킬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더 철저하게 준비했습니다. 모든 통화는 녹음했습니다. 문자는 스크린샷을 찍어 클라우드에 저장했습니다. 우편물은 사진을 찍고 원본을 보관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 등하교를 직접 챙겼습니다. 저는 외출할 때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협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살인청 부업자를 아는데 너희 집 주소 다 알고 있어. 아이들 학교도 알아. 문자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더 잔인했습니다. 저는 매번 떨면서도 스크린샷을 찍었습니다. 손가락이 굳어갈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파트 주차장에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장을 보고 차에서 내리는데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예고도 없이 나타나셨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장바구니를 꽉 쥐었습니다. 얘기 좀 하자.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 말 없어요. 고작 1억 때문에 가족을 버리는 거야? 가족이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차갑게 웃었습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뭐 하셨는데 가족이래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손이 주먹으로 쥐어졌습니다. 저는 한 발 더 물러섰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도망쳐야 할까? 소리쳐야 할까? 그때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던 참이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봤습니다. 달려왔습니다.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비켜. 내 아내한테 할 말이 있어. 더 이상 대화는 없습니다. 이제 법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처음 보는 태도였습니다. 시아버지는 아들을 노려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주차장의 형광등이 윙윙거렸습니다. 후회할 거다. 시아버지는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제야 숨을 쉬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끊어진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 끈이요. 집으로 올라와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내일 경찰에 가요. 아직 한 달 안 됐어. 상관없어요. 충분해요. 이제 충분하다고요. 남편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지난 몇 달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차별, 모욕, 협박, 위협. 모든 것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요.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창밖으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우리는 함께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증거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두툼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든든했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운전하고 저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도시가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이 걸었습니다. 차들이 달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두렵지 않아?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두려워요. 하지만 더 두려운 건 이대로 사는 거예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경찰서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가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나란히 경찰서 문을 밀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쏟아졌습니다. 민원실 창구가 보였습니다. 경찰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파일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싸움이요. 진술은 3시간 걸렸습니다. 경찰관은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친절했습니다. 메모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차별, 단절, 내용 증명, 협박 문자, 새벽 전화, 주차장에서의 대면, 모든 것을요. 남편은 옆에 앉아 증거 파일을 넘겼습니다. 스크린샷 수십 장, 녹음 파일, 우편물 사진. 경찰관은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충분합니다. 협박죄로 고소 가능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억울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안도 때문이었습니다. 드디어 믿어주는 사람이 생긴 것입니다.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요. 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 남편이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서류를 정리하며 설명했습니다.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됩니다.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니 처벌 가능성은 높습니다. 우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올 때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눈부셨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끝났네. 남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정말 그랬습니다. 고소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조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전화를 걸었던 사람까지 모두 소환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후련하면서도 씁쓸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의 친형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통화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다. 몇 마디 주고받고 끊었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뭐래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가족끼리 왜 이러냐고. 취하하래. 예상했던 반응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는 사람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어요.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잘하고 있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협박은 멈췄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집 앞에 나타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가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정말 끝난 것이라고요.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엄마, 이제 할머니 집 안 가도 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안 가도 돼. 영원히? 응, 영원히. 딸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요. 2달 뒤 검찰에서 기소 통지서가 왔습니다. 협박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벌금형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통지서를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지만 무거웠습니다. 이것이 20년 관계의 끝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뭘? 이렇게까지 한 거요. 남편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후회 안 해. 우리 아이들이 더 중요하니까.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피가 섞였다고 해서 무조건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지켜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상처 주는 게 아니라요. 어느 날 저녁 아이들과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뒤편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석양을 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그네를 탔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높이 밀어줘. 딸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일어나 그네를 밀었습니다. 더 높이, 더 높이. 아이는 까르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좋았습니다. 순수했습니다. 아무 걱정 없는 웃음이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왔습니다. 함께 아이들을 봤습니다. 행복해 보여.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도.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웃고, 함께 걷고, 함께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석 달 뒤 재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법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변호사가 대리했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벌금 500만 원, 집행유예. 가볍다면 가벼운 처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았습니다. 처벌의 무게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버텼다는 것, 도망치지 않았다는 것, 그것이 중요했습니다. 밤에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과 차를 마셨습니다. 거실은 따뜻했습니다. 보일러가 돌아가는 소리가 작게 들렸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 가로등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끝이자 시작이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의미야? 이제 우리끼리 살아가는 거요. 진짜 우리 가족으로요. 남편이 미소 지었습니다.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도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놀라 깨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이 밝았습니다. 저는 커튼을 걷었습니다. 창밖으로 하늘이 보였습니다. 파랗고 맑았습니다. 새가 날아갔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났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저는 아침을 차렸습니다. 계란, 토스트, 우유.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이들이 외쳤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남편도 웃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움은 있을 것입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외로울 것입니다. 가족이 없다는 것이 서럽게 느껴질 날도 올 것입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서로가 있었습니다. 지켜야 할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맞섰습니다. 그것이 저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가 경쾌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저는 젖은 손을 닦고 창가에 섰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초록색으로 빛났습니다. 봄이었습니다. 새로운 계절이었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이제 괜찮았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만의 방식으로요.